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점검을 하고 국내 증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나스닥만 좀 쉬어갔네요. 다우 S&P는 오름폭을 키웠는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쉬어가기, 빅테크는 좀 쉬어가고 네.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관련된 주식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나쁘진 않았고요. 지난 밤에 나왔던 이제 지표 자체도 뭐 PPI 같은 경우도 네.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가지고 물가에 대한 노이즈를 약간 좀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 반면에 이제 월마트에서는 이달 말부터 또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 또 그 금리 조정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방침을 재고할 부분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기존 방침은 물가가 조금 2% 이상을 올라가더라도 그 평균 그 물가제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용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였지만은 지금은 아무래도 물가가 이제 고인플레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뒤집어놓고 얘기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제한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뭐 그 정도가 특징이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빅테크에서는 애플 관련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칭찬하고 또 뭐 자기가 도와준 것처럼 과시했는데 짜증을 냈죠, 어저께는. 인도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해라.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욕심이 좀 과한 거는 산업이라는 게 그 국가별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는데 애플이 하고 있는 걸 갖다 미국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6만 7만 달러 넘어가는 그 미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아무튼 욕심이 좀 과하긴 하지만 애플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고 메타는 이제 AI 모델 출시 연기의 이슈가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양상이고 그 리스크 패러티라고 하는 그 항목을 가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림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숨고르기 양상이 포착이 됐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좀 언급을 주셨는데 PPI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된 점 그리고 월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의 물가 지표가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파월과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파월이 조금 달라 보인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했잖아요. 트럼프가 하도 못 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표를 가지고 한다로만 할 말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드 데이터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물가 지표 역시도 지금 최근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하고 있고요. 기본 관세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걸 이제 연기시킨 거잖아요. 이게 폐기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연기시킨 거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그 연준의 어떤 행보를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하드 데이터 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금리를 내리겠습니다라고 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연준하고 트럼프의 어떤 입장 차이 이런 게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와 연준의 입장 차이는 이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증시도 반등하고 경제 데이터도 견조해서 이 뭐 경기 침체 우려라던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들이 쏙 들어갔었다가 간밤에 월가에서 또 이런 우려감들이 한번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그 많은 걸 한꺼번에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행동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은 있어요. 근데 5월 달은 제가 이데일리 채널에서 계속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번 5월은 그 셀인 메이가 아니고 바이인 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당장에 우선 중국하고 그 관세 협의가 된 걸 가지고 갑자기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도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에서는 당장 그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이런 문제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 시점부터 다시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저점에 대한 단기간 고점에 대한 좀 위험 시그널이 될지 지금부터 이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는 시기일지 어떻게 풀이하세요? 급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갖다 확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지수보다는 종목별 순환매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었다가 살짝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걸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자산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자들이 좀 불신, 이전보다는 좀 불신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런 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은 저는 크게 여기서 급등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제한된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급등의 흐름보다도 일단 이 어느 정도 정해진 라인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시장이 또 단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 통상장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만나고 여기서 미국과 중국도 만나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또렷하게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냥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관련해 가지고 큰 틀이 합의가 됐잖아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제 향후 어차피 90일 유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을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당장에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 중국하고 전격적으로 다시 손을 잡고 화해를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는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 관련해 가지고 화웨이 칩을 쓰는 국가는 보복하겠다. 그 얘기 자체가 이제 역시 또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얘기고 중국하고 앞에서는 내 친구라고 하지만은 뒤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따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버는 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한미 관계 관련해 가지고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헤드가 없잖아요. 사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 이제 조율을 하는 입장인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LNG 관련해 가지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6월 5일인가 또 이제 우리 또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못 차리고 막 이제 약간 분위기 교체되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변화가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 없는 상황에서 들이밀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협상에 임하는 분들의 입장은 명확하게 그쪽을 따라가는 쪽보다는 우리가 주변국들 특히 일본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쪽을 같이 보고 협의할 건 협의하되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서 다음 정부가 어디가 됐든 간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히토류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를 가지고 여전히 서로를 위협하고 좀 경쟁 심리가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크게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이슈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환율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큰 그림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채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그 달러 자산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신뢰가 좀 덜해지는 모습은 확연히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통화를 놓고 봤을 때 비달러 자산들, 비달러 통화, 이제 소위 이머징 통화라든지 다른 통화들의 어떤 강세 흐름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원화가 지금보다 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초강세가 나오기도 역시 또 제한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장 개입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달러를 팔아 가지고 원화를 사야 되거든요. 그럼 외환보유고를 팔아 가지고 그 원화를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해외 투자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제한되어 있다는 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 1,400원대는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머징 통화 대비해서도 우리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또 우리가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일 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약세보다는 강세로 완만하게나마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을 국내 증시에서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또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수급의 좀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5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관은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근데 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도 이후에 한국에서의 그 외국인 비중이 지금 제일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낮아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우기보다는 좀 채울 가능성에 대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약세가 계속 된다 그러면 못 들어올 텐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달러 약세를 완만하게나마 유도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어떤 모멘텀 이슈만 좀 생기면은 그래도 좀 들어오려고 하는 유인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게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좀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경영 투명성을 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등을 통하면은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원화 강세를 좀 유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외국 자산을 유치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증시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반등도 있었고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급등했던 부분이 확실히 반도체 대형주들에게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흐름들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간밤 또 엔비디아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었거든요. 이게 외국인들 수급에만 의존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일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거는 관세 이슈 때문이고 또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 대한 규제를 푼 거는 아니지만은 엔비디아가 이제 저사양 버전으로 H20을 이제 좀 버전을 낮춰가지고 중국에 하반기부터 다시 출시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뻥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중동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네. 숫자의 판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동이라는 시장에다가 AI 가속기 칩을 새롭게 시장을 좀 확장시켜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반작용이 우리나라 하이닉스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H20 그 하위 버전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는 HBM이 탑재가 되는 게 아니라 GDDR7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추론 영역이 가능한 이제 GDDR7은 삼성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께 탑재가 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고 레거시 디램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올랐던 측면이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향후 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저는 큰 그림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원화가 약세에서 어쨌든 완만하게나마 좀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세 노이즈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비껴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환율이 상당히 큰 변동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이 이어졌었던 로봇 관련주들 어제는 일단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반등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또 한풀 꺾인 채 또 횡보가 이어질까요? 워낙에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몇 개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네. 우리나라 로봇 산업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종목들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라든지 이제 특정 그 그룹사 쪽에 편입이 되는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휴머노이드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중국이랑 미국에 비교하면은 사실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최근에 로봇이 좀 각광을 받으니까 이제 너도나도 또 휴머노이드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가운데서 저는 뭐 전부가 다시 움직일 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룹사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납품이 이어지고 있거나 진행이 되고 있고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어떤 시기든 로봇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 소식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나마 실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 미국 쪽의 이슈와 함께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연일 나오고 있긴 한데 국내 쪽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관세 영향을 받든 아니면 이번에 약가인화 관련해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냐를 보면은 몇 개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 보면은 이제 CDMO 관련된 업체 아니면 뭐 바이오 시밀러. 근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약가인화 압력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되질 않는데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가 센티가 좀 많이 같이 흔들렸죠. 거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SC 제형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번에 CMS에서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거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바이오 텍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에 약가인화하고는 사실은 좀 별개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할 때 제가 계속 이제 바이오 쪽은 국내에서는 보실 수 있는 거는 플랫폼 기업만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약효를 오래 가져가게 하는 롱액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뇌투과율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BBB 셔틀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그 빅 바이오팜에서 충분히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을 때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센티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지금 현재 흔들리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질적인 영향권보다는 센티먼터적으로 함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을 주셨고요. 국내 증시 이야기할 때 최근에 또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주셨던 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근거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 의원님 이제 몇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배당을 많이 줘버리면은 결국 거기에서 가장 많은 배당을 받는 건 최대주주잖아요. 근데 전부 그 배당소득으로 받는 게 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과세를 시켜주게 될 경우에는 오너들 입장에서 배당을 줄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증시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건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좀 과다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인 거를 동원해가지고 방법을 어떤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좀 쿠션을 쳐가지고 그동안 돈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여라든지 상속에 활용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좀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게 기업 투명성 건전화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주주 환원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경영 투명성이 그만큼 더 이전보다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투자에 어떤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순자산 가치 1배 미만이 되는 기업들, 특히 이제 0.8배 미만인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에 1배에 준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제 법안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배당도 안 해줘 버리고 주가는 항상 밑에 있게 이제 거의 방치해 버리고 상장시켜 놓고 그러면 사실 상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사회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했다는 얘기인데 그
수혜를 갖다 고스란히 주주들한테 배분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시켜버리고 오너들 일가 위주로만 가져갔었던 어떤 패턴이 네.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버리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일본에서 보여줬었던 밸류업과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어떤 그림이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지금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돼 가지고 요건을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은 증시가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방향 전환만 조금 나오면은 의외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펀더멘탈 개선 또는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재확인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